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계 경제적 복지와 생계비에 대해서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 그리고 1주차 수업에 이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가계 경제학을 학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억나나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그중에서도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계 경제학을 학습한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생계비에 대해서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 경제적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내용 중에서 소득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가계의 자원을 투입하는 요소가 되죠. 자, 소득은 근로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가계의 자원이 되게 됩니다. 소득, 자산. 자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그런데 이것이 부채가 포함이 된 것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 안에는 자본과 부채가 있다. 자본은 순수하게 내 돈이고 부채는 은행 돈, 남에게 빌린 돈이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가계의 자원을 투입 요소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득, 자산, 부채들이 혹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도 자원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가계 자원을 투입 요소로 하여 가계 구성원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계 구성원, 우리 배우자가, 우리 아이가 혹은 내가 원하는 내 배우자가 원하는 혹은 우리 자녀가 원하는 우리 학생들 기준으로는 우리 엄마가 원하는, 우리 아빠가 원하는, 내 동생이, 내 누나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욕구와 요구와 욕구 두 가지 다 될 수 있겠죠. 좀 더 여유로운 욕망을 충족시켜서 만족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 지출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욕구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복지의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적 복지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일반화로 연결을 할 수 있죠. 자, 옆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우리 경제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나요? 객관적인가? 라고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객관적 경제적 복지와 주관적 경제적 복지 두 가지로 경제적 복지는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객관적 경제적 복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소득을 소비해서 가계 구성원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생활 수준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생활하고 있는 경제 생활의 수준이고요. 그렇다면 이 객관적 경제적 복지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가구와 옆에 있는 가구와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관적 경제적 복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옆에 있는 가구가 소비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보다도요. 우리 절보다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의 정도는 어떨 것 같아요? 두 가구 중에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 집이 더 행복의 정도를 느낄까요? 그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주관적 경제적 복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소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자산이나 부채를 이용을 해서 소비를 합니다. 그 소비를 하고 나서 경제적인 만족을 느끼게 되죠. 그 경제적인 만족도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행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옆에 있는 가구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아니다. 네. 스스로가 느끼는 경제적 행복의 정도다. 물론 주관적 경제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요. 가게 구성원에 따라서 저희는 옆에 있는 가구의 구성원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와 이것이 행복감의 정도를 비교합니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주관적 경제적 복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 드려 볼게요. 제 기준점에서는요. 제 친한 친구보다는 조금 더 나은 물건을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 친구가요.
펜티엄 아니요. 코어 i5 노트북을 샀거든요. 그런데 저는 코어 i7 노트북을 샀어요. 이것이 저는 조금 더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제 컴퓨터가 조금 속도가 빨리 돌아가고 제 컴퓨터가 머리가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i7 노트북을 구매하고 나서는 '내 기분이 어떻다?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 주관적 경제적 복지도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가치관을 같이 봤을 때 옆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의 소비 활동이 나에게 중요하다면 이 역시도 행복감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객관적 경제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경제적 생활 수준을 전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관적 경제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원을 가지고 소비한 결과 내가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다. 이것을 두 가지 경제적 복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관적 경제적 복지는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감정을 모두 다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본인의 감정 알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감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 이것을 스스로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적정한가? 안정적인가? 평등한가? 이 세 가지인 적정성, 안정성, 평등성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적정성은 이런 겁니다. 일정 시점에서 가계의 욕구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계의 자원의 정도가 적정한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생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뭐 갖고 싶으셨어요? 새로 갖고 싶은 거. 노트북 갖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새 핸드폰 바꾸고 싶었죠? 네, 거기에다가 옷도 한 벌 사고 싶었어요. 한 벌뿐만이 아니라 두 벌 갖고 싶었고요. 네. 가방도 한 개 사고 싶었어요. 기타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고 등록금도 납부해야 될 겁니다. 어머나, 우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그 일정 시점에는 가계의 요구와 그리고 자녀의 욕구 수준에 따라서 충족시킬 수 있는 가계의 자원의 정도가 적정해야 되겠죠. 이것을 적정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요. 차를 바꿔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차가 벌써 15년을 탔습니다. 이 차가 한 번씩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고장이 나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아, 차를 바꿔야 되나?' 라는 가계의 요구와 욕구 수준이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 충족할 수 있는 가계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차량을 구매하거나 이 구매한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 자원이 현재 시점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미래 시점에 발생이 될 돈을 미리 당겨 가지고 쓸 것인가? 우리 부채도 역시 경제적 복지 안에 들어가는 자원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정도가 적정한가가 바로 경제적 복지의 첫 번째 측면, 적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들, 지금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나요? 혹은 하고 싶은 소비 활동이 있나요? 그런데 이 소비 활동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소비의 욕구와 그리고 요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면 적절한 지금 현재 경제적 복지의 첫 번째 측면을 갖추었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게 된다면 이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적정성이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는 나눌 수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미래에 적절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가계가 일정한 소비 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계가 지금 현재 월 생활비 소비를 매달 예를 들어서 300만 원씩 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가계가 일정한 소비 수준,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소비 수준이 지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10년 뒤를 내다봤습니다. 10년 뒤에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의 소비 수준을 1년 뒤, 2년 뒤, 3년 뒤 쭉 유지할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정한 소비 수준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꼭 필요하겠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소비 수준이 점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내 소득 수준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점점점 늘어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가계 재무 설계, 내 인생의 가계 재무 설계를 우리 프로젝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슨 걸 어떤 걸 느끼면 될까요? '아 맞아. 내가 미래에 이러한 소비를 할 거니까 지금의 소득 수준을 이렇게 높여야 되고 내가 미래에 이러한 소비를 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저축의 금액을 이렇게 늘려야 될 것 같아.'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두 번째인 안정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평등성에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사회에서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만약에 우리 집이 굉장히 많이 불평등하다면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자, 가계의 복지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이 반드시 안정적이거나 그 사회의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 가구가 생각하는 복지 수준과 옆에 있는 가구가 생각하는 복지 수준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의 정도,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했던 소득 분배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경제적인 복지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은 걸 기대를 합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게 되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나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존감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이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나누면 이것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급으로 봤을 때 내가 경제적인 불평등에서 많이 빈곤하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사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다시 낮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모두 다 평등하게 된다면 그나마 옆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급으로 인해서 복지가 달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적정성, 안정성, 평등성 이 세 가지를 복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계 자원가의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이전에 학습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 학습했나요? 네, 소득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소비와 지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계 재무와 관련해서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 자산, 부채, 소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소득, 자산, 부채, 소비에 대해서 학습했는지 아시겠나요? 네. 내가 꾸려가고자 하는 미래의 가구가 경제적 복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 집이 복지를 달성하고 있고 적절하고 안정하고 평등을 유지하고 있는 그 평가의 우수한 평가 기준으로 된다면 좋겠죠. 그래서 소득과 자산과 부채와 소비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소득은 경제적 복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자산과 부채는 그리고 금융자산 그리고 소비는 어떻게 경제적 복지와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닥씩 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과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요, 실질 소득하고 명목 소득하고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이라는 게 그냥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명목 소득으로 급여와 거기에다가 우리 어떤 게 있나요?
급여와 근로소득 이전 소득. 급여가 근로소득이죠. 자, 그래서 근로소득 이전 소득. 코로나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이전 소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이 있습니다. 예, 근로소득 이전 소득, 사업소득 등등의 명목소득은 옆집과 우리 집이 같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이내와 보육이내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정이내와 보육이내는 매월 명목소득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매월 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내는 매월 200만 원 들어오는 게 다이지만 우리 보육이네 집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 농장을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가게 자체적으로 가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볼까요? 자, 주말 농장에서 고구마를 심고 있고요. 쌍추 심습니다. 고추도 있네요. 토마토도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생기나요? 가게 생산을 통해서 실질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은 200만 원을 소득으로 하고 있지만 가정인에는 200만 원이 모두이고요. 보육인에는 어떻습니까? 200만 원과 가계 생산에 따른 소득 금액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복지 수준이 가정인에보다 보육인에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경제적인 복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1단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나눠볼까요? 미래 소득의 기대와 경제적 복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두 가구는 지금 현재 소득은 동일합니다. 어, 우리 학생들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가정이와 보육이가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가정이는 기존에 어린이집으로 가서 노동을 열심히 해봤더니 사실은 급여도 작고 노동 강도가 너무나 힘들어서 3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육이는요, 힘들기는 했지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열심히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가정이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정이는요, 3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요. 이 정도의 소득은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해도 충분히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는 3개월의 어린이집 생활을 그만두고 바로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저 시급에 맞추어서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지만 그 급여 역시도 그 급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급여 수준으로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육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육이는요, 힘들었지만 어린이집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요, 그 근무 연수가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고 나서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었더니 나는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봤더니 지금 현재 내 경력 10년에 대해 연차 수당이 붙었고요. 거기에다가 직급 수당이 붙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아서 인정에 관련된 수당도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학생들과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 우리 유아들과 활동하면서 그 활동에 대해서 즐거운 것들을 기록에 모두 다 남은 걸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랬더니 부가 수익이 또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을 근무했더니 내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내가 유치원 원장, 그러니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말했던 가정이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가정이는 지금 현재 아직도 10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 지금 또 급여를 얼마나 받냐고요? 현재 시점에 최저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볼까요? 현재 소득 동일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10년 뒤에 누가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보다 보유기가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은 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투자한 보유기가 훨씬 더 적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소득과 관련해서 경제적 복지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미래 소득의 기대와 경제적 복지로 같이 연결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은요,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3학년 그리고 4학년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럼 3-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졸업까지 1년 6 개월, 1년 반 이 정도 남았습니다.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때 경제적 복지가 무엇과 연결이 된다? 미래 소득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 당장의 가치만 보지 말고요. 내 미래에 어떤 것이 더 소득을 더 많이 낳아줄 것인지 항상 고민하시면서 취업과 그리고 내 미래를 설계하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가계의 특성과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이 달라진다라고 정리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두 가계의 소득이 같습니다. 어떻게 같냐면, 자, 가정인에도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요. 보육인에도 월 소득이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정인에는 성인 2 명에서 가구 원수가 되어 있고요. 가족 구성도 성인 2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인에 한번 살펴볼까요? 보육인에는 성인 1 명에 아동 2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원수는 3 명, 그런데 아동이 2 명 있고요. 그리고 가정인에는 성인 2 명이 가구 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가계의 소비 욕구가 다르겠다. 소비 요구 및 소비 욕구가 다르겠다. 그래서 가구 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가계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가계 구성원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 복지의 적정성이 달라지게 된다. 소득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복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우리 현재 명목 소득 외에 실질 소득, 그러니 가계 생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소득까지도 고민을 해보시고요. 내 미래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따라서 경제적 복지를 측정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산과 부채는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두 가구는요, 자산이 동일합니다.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자산, 자본,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수차례 이야기 드려서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제가 이 얘기를 딱 꺼내면, 저 그거 먼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산, 무엇입니까? 우리 집의 총 재산입니다. 자, 자본 무엇입니까? 내 돈입니다. 부채 무엇입니까? 빚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산은 우리 집의 총 재산입니다. 이 재산 안에는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더한 것이 자산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사례로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보육인애와 가정인애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정은요, 가계 자산이 3억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육인에는 부채가 없습니다. 빚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순자산 이꼴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자본금도 3억이겠죠. 가정인해로 한번 가볼까요? 가정인해는 가계자산은 3억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1억입니다. 그럼 자본 이꼴 순자산은 얼마가 될까요? 2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따라서 경제적 복지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적정 수준은 부채가 있는 가정인해가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네. 낮은 게 되겠죠. 그래서요, 이것은 자산의 규모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흔히 이야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은 A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A 아파트에 30평대에 거주하고요. 101호와 102호의 경제적 복지는 똑같을까요? 다를 수 있습니다. 왜? 101호 집과 102호 집의 부채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산의 규모를 늘리고 싶다. 그렇다면 부채의 규모 역시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내가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 자산 가치를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그 이상 되는 부동산에서 내가 아파트에서 거주한다 하더라도 내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경제적 복지가 적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차후에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나이가 생길 겁니다. 언제요? 결혼을 하고 나면 먼저 뭐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다가 결국은 자가 마련을 하게 되겠죠. 그럼 내 집을 사게 됐을 때 이 집에 대해서 옆집과 내가 똑같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이것은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한 집은요, 예를 들어서 2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 부채와 포함이 된 그 아파트의 금액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옆에 아파트 한번 돌려볼까요? 그랬더니 거기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억, 10억 하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2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80%가 부채였습니다. 그럼 본인 돈은 얼마일까요? 자, 20%에 80%면 16억. 본인 돈은 4억에 해당이 되겠죠. 자본은 4억입니다. 그런데 옆에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10억의 자산을 가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니 이 부동산의 아파트의 가치가 10억인 거죠. 그런데 이 자산을 가진 이 집의 주인은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산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소득을 갖고 싶으십니까? 소득과 그리고 앞에 뒤에서 이야기한 자산과 부채에 따라서 경제적 복지의 적정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교시에는 금융자산과 그리고 소비가 어떻게 경제적 복지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생계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교시에 우리 어떤 얘기 나누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이 복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우리 첫 번째 객관적인 경제적 복지와 주관적인 경제적 복지로 두 가지로 개념이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 복지를 세 가지 측면으로 우리 살펴보자. 안정적인지 적절한지 평등한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복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소득과 자산과 부채와 소비를 중심으로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소득과 자산과 부채의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1교시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교시에는요. 소비와 연결해서 그리고 금융자산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눌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